미국과 독일이 장악해온 북유럽 무기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노르웨이가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 한국산을 선택했고, 계약 현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한국 무기를 받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쪽은 독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안보 전문 매체들은 이 결정을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로켓 포병대대를 창설하는 수준의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산 천무 도입과 동시에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을 갖춘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슬로 군사협회에서 공식 계약이 체결되자 북유럽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독일 쪽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독일 전차를 선택했던 노르웨이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노르웨이는 과거 K2 전차 도입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독일 전차를 선택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고, 그 경험이 이번 한국 무기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군 내부에서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전력 공백을 감수했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아직 단 한 대도 받지 못한 독일 전차, 반면 계약 후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한국 무기, 지금 노르웨이의 안보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가 정치적 계산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르웨이는 독일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북유럽 전체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왜 노르웨이는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왜 독일 전차의 지연과 혹한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북유럽 방산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노르웨이가 이렇게까지 판단을 바꾼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천무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이 무기를 중심으로 아예 새로운 로켓 포병 대대를 창설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장비 한두 대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전력 구조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안보 전문 매체들은 이 결정을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존 전력을 보완하는 선택이 아니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 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노르웨이가 놓쳤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선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불과 몇 년 전 전차 도입 과정에서 이미 한번 뼈아픈 선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군은 한국의 K2 전차를 2차례나 공식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이유를 들어 독일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계약은 체결됐지만 전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계약을 맺고도 아직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기존 전차는 퇴역했고 노르웨이 육군은 눈에 보이는 전력 공백을 안고 버텨야 했습니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능과 납기라는 실무적 기준 대신 동맹 강화를 우선한 정치적 선택이 결과적으로 군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국방물자청의 기밀 문서까지 인용되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경험은 노르웨이 군 수뇌부에게 강하게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명분이나 정치적 체면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언제 쓸 수 있는지가 최우선 기준이 됐습니다. 천무 도입이 빠르게 결정된 배경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총사령관은 공개석상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시간과 비용 범위 내에서 납품할 수 있고 발사기뿐 아니라 충분한 탄약 패키지까지 함께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즉시 운용 가능한 체계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등장합니다. 탄약 공급입니다. 노르웨이는 미국이나 유럽식 로켓을 선택할 경우 장기적으로 탄약 확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탄약 생산 공장을 짓고 있었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선택은 독일과 미국을 동시에 배제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본 나라가 바로 북유럽 이웃들이었습니다. 폴란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핀란드도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는 오래전부터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비축해온 나라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전력을 쌓아 올렸고 지금은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핀란드가 다음 전차 선택에서 어떤 기준을 들이댈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독일 전차가 혹한에서 멈칫거리는 사이 한국 전차는 영하 수십 도 환경에서 실전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계약 후 몇 년이 지나도 못 받는 무기와 이미 전선에 서 있는 무기의 차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닙니다. 누구의 무기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누가 약속을 지키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겪은 뒤 이번에는 다른 답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독일 전차는 혹한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왜 한국 무기는 북유럽의 환경에서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앞으로 어떤 연쇄 반응을 만들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 커집니다. 독일 전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혹한 때문이었습니다. 북유럽과 동유럽에서 겨울 훈련이 본격화되자 독일산 전차의 기동성과 유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부 유럽 평원을 기준으로 설계된 구조가 극심한 추위와 험지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전력 공백은 눈앞에 있는데 전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계약한 다른 나라는 이미 수백 대를 실전 배치하고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내부적으로 크게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계약 후 빠른 속도로 한국 전차를 인도받아 실전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혹한 속훈련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 군사 매체들은 이게 실제 전력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전장에서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폴란드군은 영하 수십 도 환경에서도 기동과 사격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눈 덮인 훈련장에서 움직이는 전차 장면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독일 전차와의 대비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보고만 있어도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르웨이 내부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고려를 우선할 여유가 없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북극과 북해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언젠가 받을 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혹한에서도 멈추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명한 무기라도 탈락이었습니다. 천문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군 수뇌부가 주목한 건 기동성과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천문은 차량 기반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진지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이 북유럽 지형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번에는 계약 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문서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일정표로 증명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 선택은 곧바로 북유럽 전체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무기보다 지금 쓰는 무기라는 기준이 공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에스토니아까지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이 변화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군수 물자를 대량으로 비축해온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장비만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숫자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핀란드에서조차 다음 전차는 다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전차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납기는 늘어지는데 한국 전차는 이미 혹한 훈련을 통과한 상태라는 점이 비교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북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약속을 지키느냐, 그리고 누가 실제 전력을 제공하느냐입니다. 노르웨이는 그 질문에 이미 답을 냈고 그 선택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 한국 무기들은 이런 환경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철학의 차이에서 나온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무기가 북유럽에서 통하는 이유를 단순히 성능으로만 설명하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무기들이 어떤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느냐입니다. 한국의 방산 체계는 처음부터 평시가 아니라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엔 진흙탕이 되고 겨울엔 땅이 얼어붙습니다. 산악과 평지, 도시와 농지가 뒤섞인 지형에서 언제든 움직여야 하는 조건이 기본값이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멈추면 곧바로 전력 손실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들은 처음부터 혹한과 혹서, 험지와 진창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정비가 복잡해지더라도 멈추지 않는 걸 우선했고 무게와 출력, 기동성의 균형을 집요하게 맞춰왔습니다. 북유럽의 환경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독일 무기 체계는 다른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중부 유럽 평원에서의 방어전을 기준으로 발전했고 점점 더 두꺼운 장갑과 고성능 장비를 얻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게는 늘고 환경 적응력은 떨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차이는 전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독일 전차는 보호력은 뛰어나지만 혹한과 험지에서는 기동이 제한되고 유지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한국 전차는 절대적인 장갑 수치보다 실제 움직임과 운용 지속성을 중시해왔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론상 최고 성능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성능이 필요했던 겁니다. 눈과 얼음 위에서 멈추지 않는 전력, 영하 수십 도에서도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체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기준은 전차뿐만 아니라 포병과 미사일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천무는 발사 후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고정 진지에 묶이지 않습니다. 혹한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북유럽 환경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운용 개념의 차이도 큽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집중 타격을 가하고 빠르게 위치를 바꾸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반면 서유럽식 체계는 비교적 안정된 전선과 보급을 전제로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선택이 명확해졌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결정적인 억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천무는 바로 그 역할에 맞는 체계였습니다. 이제 이 선택이 왜 노르웨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서로의 결정을 매우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은 즉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미 북유럽에서는 공통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주포는 한국산이 표준이 됐고 다연장 로켓까지 같은 계열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급과 훈련, 정비 체계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게 됩니다. 이 생태계가 완성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전차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검증된 장비를 쓰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그래서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다음 선택들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됩니다. 결국 북유럽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입니다. 누가 더 화려한 무기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전력을 제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노르웨이는 이미 답을 골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할 건 이 변화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왜 독일과 미국 방산업계를 동시에 긴장시키고 있는지 그 이유는 지금부터 더 분명해집니다. 이 변화가 독일과 미국 방산업계를 동시에 긴장시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르웨이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에서 한 나라가 기준을 바꾸면 그 기준은 곧바로 옆 나라의 계산표로 넘어갑니다. 독일 방산업계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레오파드 전차는 단일 국가 판매용 무기가 아니라 유럽 방산 질서를 떠받치는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납기와 환경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비교 대상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다로 넘어가던 지연과 비용 문제가 이제는 한국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질문은 방산업체보다 정부를 더 곤란하게 만듭니다. 미국 역시 상황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이마스와 같은 미국산 무기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사용 조건과 공급 구조에서 제약이 많다는 점이 노르웨이 선택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습니다. 무기는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자국 주권과 운용 자율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승인 절차나 정치적 변수에 묶이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나라로 옮겨갑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입니다. 두 나라 모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안보 계산을 최우선에 두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혹한과 험지를 기본 환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전차 교체 시점을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계약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다음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신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산 장비가 검토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스웨덴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독일 전차의 가격이 대당 수백억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커졌고 납기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전차는 이미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실전 배치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흐름은 분명해집니다. 북유럽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방산 질서의 재편입니다. 누구와 손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약속을 지키는가, 환경을 가리지 않는가, 위기 때 바로 쓸 수 있는가. 노르웨이는 이 세 가지 질문에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답을 내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선택이 북유럽 전체로, 나아가 유럽 방산구조 전체로 번질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새로운 무기를 고른 게 아니라 오래된 계산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려 합니다. 한국 무기가 좋아서 팔렸다는 이야기, 기술력이 앞서서 선택받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사례를 끝까지 따라오면 그 결론은 절반만 맞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독일과 미국의 방식을 버린 겁니다. 느린 납기, 정치에 묶인 결정 구조, 환경을 가리지 못하는 설계 철학, 이 모든 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위기 상황에서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무기는 전력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한 번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분보다 일정, 동맹보다 실전, 체면보다 생존을 우선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한국 무기였을 뿐입니다.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기존 질서가 스스로 균열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북유럽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 가장 냉정한 계산이 내려졌고 그 결과가 공개된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면 지금 이 무기를 바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아무리 화려해도 선택받기 어려워질 겁니다. 노르웨이는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요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